예,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10장 안전하도의 설계, 이제 거의 마지막 10장에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적인 하도는 우리 하도는 이제 하천의 길을 안정적으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경험적인 하도의 안전 설계 방법은 최대 허용 유속법. 근데 이제 빨간 글자가 없죠. 제가 빨간 글자 없으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번 절은 뭐 대학원에서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 조금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어보고 우리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안전 설계 방법에는 최대 허용 유속법, 그 다음에 허용 소리력법, 그 다음에 현장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천에서의 우리 침식, 우리 지난번에 유사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유사이동이라는 게 이제 하천에서 많은 침식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 10.6.1 보면 침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위가 이렇게 됐다가 침식이 일어나서 통수 단면적이 넓어지면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죠? 그만큼이 이렇게 이제 원래 모래나 아니면 퇴적물로 쌓여있던 요층이 이제 깎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우리 여기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1번은 인위적으로 설계한 사다리꼴 단면. 여기 사다리꼴 단면으로, 보통 하천은 사다리꼴 단면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고수부지 되는 거죠. 고수부지. 이쪽에 뭐가 있어요? 제방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인위적으로 설계한 단면이고, 단면 2는 제방 4면, 산단에서 초기 침식이 된 단면이고, 3번은 제방 침식이 진행된 단면이고, 제방 4변은 사면 활동, 슬라이딩, 깎여서 내려오는 안식각이 침식되는 단면을 얘기하고, 5번은 최종적인 하천의 단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깎여서 들어가요. 깎여서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요. 자, 그쵸? 자, 만약에 하도의 망곡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뱀 모양의 사도 하천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세골 양상은 변하게 되고, 망곡부의 외측, 이렇게 있을 때 망곡부의 외측에서는 침식이, 이쪽에 유속이 계속 빠르게 되죠. 이렇게 생겼을 때 바깥에서 돌아가면 계속 침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쪽은 계속 퇴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망곡도가 훨씬 더 커져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내측에는 사주가 생기고 외측에는 깎여서 계속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외측에는 침식, 그 다음에 내측에는 사주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삼각 모양의 삼각주 이 평가가 발생되듯이 그렇게 발생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설계에 사용하는 하도 단면의 기하학적인 형태인데, 우리 요거 보시면 이제 요 z분의 1은 요만큼 갔을 때 1이 올라갔을 때 경사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 안식각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평형으로 얼마가 갔을 때 1이 올라간다는 걸 나타내죠. 자, 그 하도의 형태에서 하도의 측면이 안정한 하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측면 경사 요 z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제방에 있는 이 흙을 성토로에서 딴 데서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이 하천에 있는 흙을 퍼다가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는데, 그때 이 제방의 재료에 따라 가지고 이 Z값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면 가늠모래나 실트질로 갈수록 Z값이 커지죠. 즉 좀 더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죠? 안반이나 아니면 안반, 락 같은 그런 재료인 경우에는 이 Z값이 작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통조사 한면적을 세우려고 여기다가 안반을 갖다가 이렇게 막 쇠석 같은 걸 이렇게 받기도,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중요하다. 근데 이걸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러한 그 하천을 만들 때 여기 경사를 안정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천의 유속, 하천이 센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전달 능력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소유력을 쉬어 스트레스 타우 값으로 표현을 했는데 소유력은 자 있는 거기에 사면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을 유동시키려고 하는 초기의 힘을 소유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제방을 구성하고 있는 제방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입자들을 초기에 움직이려고 걔네들을 침식시키려고 하는 초기에 움직이는 힘을 소유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소유력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쉬어 스트레스 전달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전달 능력이라고 써놓고 소유력이라고 읽느냐? 자, 근데 소유력에는 요놈의 유속이 들어가요. 함수로 들어가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도 뭐냐면은 세미로브 스케일로 그려졌죠. 그죠? 점착성 토양에 대해서 최대 허용 유속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허용 유속이 얼마다 3pt/s다 쭉 올려서 만약에 제방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짐의 정도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공급비는 얼마로 주는지를 결정하는 바로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허용 유속을 공급비 함수로 결정하고 평균 수심을 이용하여 고정을 한다. 이때 이렇게 해서 공급비를 만약에 3m/s인데 내가 만들어낸 게 점토질이 적은 토양이면 공급비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때 평균 수심을 이용을 할 때 보정 계수를 잡아놔야 돼요. 근데 수심은 또 얼마야? 수심은 내가 4pt야. 그럼 4pt는 쫙 내려서 보정 계수 얼마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계서를 꾸밀 때 지금 이 책 하이드롤릭 수리학 군비서관에 나온 이재수 책 몇 페이지를 보면 어떤 도표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거 그때 우리나라는 미터/세컨 단위를 쓰기 때문에 피트/세컨을 분명히 단위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 단위 전환을 해줘서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유속이 3pT/s일 때 그때 있는 점토질이 적은 토양일 때는 공급비가 0.6으로 하고 그때 0.6으로 할 때 그때 수심은 또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수심 4pt야 그러면 4pt일 때 이렇게 해서 보정 계수를 1.0하고 1.1 사이에 얼마 1.02 정도를 써야 된다는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표는 어떻게 나왔냐? 대부분 실험값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용 유속을 공급비의 함수로 결정을 한다. 자, 우리 안정하도 계산할 때 허용 유속 얼마만큼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난강댐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열었을 때 그 유속이 빨라지면은 옆에 있는 제방들이나 아니면은 하도를 구성하는 이 사면이 깎여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더 유속이 증가되면 이게 깎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계 소유력은 전에 파란 박스가 없는데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한계 소유력은 지난번 우리 시간에 배웠어요. 자, 우리 밀도 곱하기 주 방향의 속도 성분 스타, 그리고 속도의 속도 구조의 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한계 소유력은 감마 단위 중량 곱하기 RH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라고 했으니까 동수 반경 곱하기 SO는 하천의 하상 경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자의 초기 운동 기준은 U 스타와 타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놓고 보면은 만약에 이게 앞에 있는 요것들이 이제 보니까 0.750 RDS다. 근데 D는 뭐야? 여기 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B는 요 정도 B는 4D 정도로 두었을 때 각 양면에 들어가는 한계 소유력은 요런 값 0.750 곱하기 감마 ds 제로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레인하고 칼슨이 실험 및 현장 분석을 통해서 10의 이제 요 뒷그림
이러한 그림처럼 사다리꼴에 대해서의 최대 소리력을 결정하는 이 도표를 실험적으로 구해놨어요. 자, 그렇다 보면, 죄송합니다. 다시 보면, 자, 요놈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런 사다리꼴 모양에서 소리력 타우의 변화 곡선을 제시를 했고, 서로 다른 이 B하고 D가 B=4D가 될 수가 없는 경우도 많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난강 때만 하더라도 B가 4D가 훨씬 넘어요. 되게 넓어.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 경우에는 하산계수가 되게 크다고 얘기했죠. 하산계수란 주로 하천의 폭을 수심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B, D 요 하산계수의 값에 따라서 하상 및 측면 경사에 대한 여기 있죠. 요 한계 소리력과 실제 맞히는 소리력 값을 산정을 가능하도록 이 표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Z값 얼마일 때, Z값 얼마일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등분포로 돼 있죠. 자, 요거는 수심과 폭의 비, 이게 장폭비 이게 장신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산계수. 자, 그때 측면하고 바닥면 일때 최대 소리력과 실제 작용하는 소리력의 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장폭비가 좀 크다고 하니까 9 정도 가볼까요? 9 정도 쭉 올려서 가보면 여기 쭉 가면 사다리꼴 단면이 아까 Z 값이 얼마일 때 최대 소리력의 비하고 실제 소리력이 일어나는 비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하냐면 우리 안전계수를 곱해요. 그래서 보면 허용 소리력,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쉬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전달 능력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수로 바닥에서의 단위 소리력 타우비, 요 B는 바텀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 사면에서의 단위 소리력 TS, 이건 슬로프 사면이니까 경사면이니까 슬로프의 B, 소리력 B를 K라고 인지하고, 근데 이 책에서 K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특히 오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K는 이러한 기준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때 세타는 사면의 경사를 나타내요. 근데 이때까지 이 책이 조금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이때까지 세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안식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 세타가 사면에서의 경사, 그러니까 Z분의 1, Z값. 그 다음에 요게 요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값이 화면에 안식각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상적이라는 말은 abnormal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란 자, 최대 허용 유속법 및 허용 소리력법을 사다리꼴 하두 단면에 적용할 때는 유속 및 소리력의 평균값의 최대치를 사용을 한다. 그죠? 평균값의 최대치가 무슨 말이야? 평균값이면 평균값이지.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유속과 소리력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 올 때 틀리고, 그러니까 월간에 있는 평균치 중에서 최대값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각 시간에 대해서 365일 있는 그 평균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단면 적용할 때는 이 유속과 소리력이 비 올 때, 비 오지 않을 때, 눈 올 때, 날씨 맑을 때, 어떻게 해서 그 구간별로 시간에 나눈 다음에 그 평균값의 최대치를 사용을 한다. 자, 하지만 이런 값들은 하상의 중간 부분이나 측면 경사의 선단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하상의 중간 부분이나 측면 경사의 선단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유속을 잴 때 우리가 바닥에 있는 걸 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설계는 평균값을 사용을 하는데 위험해. 그래서 최대치를 사용을 하고, 부분적인 포장을 하거나 측면 경사 선단 주의뿐만 아니라 하도 윤변의 모든 지점에서 입자의 초기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여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인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소리력이 발생을 해서 그 사면 경사가 붕괴될 위험이 아주 적어지죠. 물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포장 라이닝이 뭐냐 하면, 우리 하천 바닥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전부 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하게 되면 생태계에 큰 위험을 주겠죠. 이건 뭐 바위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 같은 것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포장을 하거나 측면 개사의 선단, 그러니까 위에서만 유속을 재는 게 아니라 하도의 윤변, 우리 윤변 배웠죠. 그 하이드롤릭 레디우스 동수 반경 구할 때 우리가 물과 접촉하고 있는 변의 모든 길이를 윤변이라고 해요. 모든 지점에서의 입자의 축의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안전율로 그걸 보상을 해줘요. 한 1.5에서 2.0, 혹은 공사비가 좀 많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으로 저희들이 곱해주기를 하죠. 자, 우리 윤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단면은 이 사다리꼴의 단면을 우리는 면적이라고 통수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통수 단면적이라고 해요. 자, 이 사다리꼴의 전체의 면적을 A라고 하고 대신에 윤변은 뭐냐 하면 물과 접촉하고 있는 요 사면, 그 다음에 바닥 요 사면, 이 대기와 접촉하고 있는 자유수면은 제외한 걸 윤변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A를 P로 나누게 되면은 동수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 건설회사들이나 아니면 토목공학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안전 하도 설계를 위해서 경험 공식들을 내놨어요. 경험 공식은 유도된 공식이 아니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공식을 우리 경험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장에서 차원해석에서 배울 텐데, 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상 입자의 이동의 한계 조건, 저희가 타우 C라고 배웠죠. 해석적으로 완전히 밝히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그 작용할 수 있는 변수하고 수리 변수들의 관계를 상관시켜서 여러 개 많은 실험을 해서 일련의 공식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1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차원 해석을 할 겁니다. 차원 해석. 여기 보시면은 차원 해석 및 상사 이론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